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그 이행지체의 그 요건을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이행지체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지체 효과는 우리가 크게 저번 시간에 네 가지 채무 불이행 유형을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그 다음 채권자 지체 이 각각에 대해서 보았고, 기본적으로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었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었고, 두 번째가 전보배상이 있었고, 세 번째가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 자, 이행이 강제. 자, 채무자가 이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채권자는 그 강제 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지체이기 때문에 단지 이행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기가 지나고 있음에도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행 지체가 되지만 이행 지체의 경우는 그 강제 이행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행 불능의 경우는 이거는 강제 이행, 즉 이행이 강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행 자체가 불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지연배상. 그러니까 지연배상을 하는 것은 이행 지체를 제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늦춰서 나중에 이행을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됩니다. 이행 지체의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연에 대한 배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금전 채무의 경우는 당연히 이 지연이자를 내겠죠. 우리가 그렇죠?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데 매달 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데 12월 말일에 가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이자가 계속해서 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연이자가 붙는다. 그래서 채권의 내용은 본래 급부에 지연배상을 더한 것으로 확대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함께 제공해야만 채무의 내용에 젖힌 이행을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다. 따라서 우리가 그 원래 채무가 있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지연 배상이 있을 때는 이 두 개를 다 한꺼번에 해줘야지. 자, 채무만 이행하고 지연 배상이 남아있는 경우는 이것도 완전한 채무의 이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래 채무 플러스 지연 배상까지 전부 다 채무 이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보배상은 뭐냐면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정하여 최고하여 기한 내 이행이 없거나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곧 늦어진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고, 이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을 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거나 또는 지체 후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 그래서 이미 기간이 지나가지고 자기에게 더 이상 이익이 없을 때, 그러한 경우 채권은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곧 늦어질 이행의 수령을 거절하고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행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더 이상 이게 나에게서는 이행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령을 거절하고 곧 전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행 참고사항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이행 지체만 계속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효과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다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행 지체 후에 불능이 됐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중에 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 어떡하냐라고 하는 건데, 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날짜 잡읍시다. 이때까지 해야 하는데 이때 가서 이렇게 쭉 안 하고 있는데 1월 31일이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간이 도래한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태 1월 31일 지나서 다시 2월 28일 때 이게 불능이 돼버렸다. 그래서 불능이 돼버린 경우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책한 이행불능. 그래서 자, 자기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이 불능돼 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자, 불능시까지 자, 12월 30일부터 이때까지 지체 책임 플러스 불능 책임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지체된 만큼의 지체 책임 플러스 이 나머지 불능한 것에 대한 불능 책임이 있게 되고, 책임 없는 이행 불능, 자기가 책임 없이 규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돼버렸어요. 예컨대 그 동네가 전부 불바다가 됐다든지, 그래서 자기에게 규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경우는 불능시까지만 지체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불능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 없는 이행 불능은 불능 시까지만 지체 책임만 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에게 책임 없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에게 책임 없는 경우도 이행 지체 중에 어떤 이행 불능이 되면 책임을 지지만 그게 자기가 도저히 방금 여기서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자기의 규칙 사유하고 관계없지만 그게 그 손해가 내가 아니어도 그 원래대로 계약을 원래대로 채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손해인 경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면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역시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체까지의 불능시까지 이때까지만 지체 책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책임 없는 이행 불능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지만 이것이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해버렸다면 자기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는 자기에게 규칙 사유가 없더라도 이런 경우는 불능 책임을 부담하지만 그것이 도저히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해서 누구나 만약에 내가 계약을 채무를 원래대로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손실인 경우,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은 어떤 동네 전체가 불타서 없어진 경우, 그 집에 대한 가옥을 매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지체했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가 만약에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타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불능 책임은 지지 않고 이때까지만의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책임의 가중인데 여기만 나오네요. 지체 중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도 채무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지체 후에 불가항력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한다. 주의할 것은 채무자가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책임이 오히려 가중이 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행기에 이행하였어도 생겼을 손해는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행기에 이행을 했어도 생겼을 손해는 책임을 면하다. 방금 이게 이제 설명드린 자기에게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은 누가 하냐면 채무자가 지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행 지체주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것이 나에게 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채무자가 이것이 이행기에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생겼을 손해는 이 채무자가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이 가옥을 매도하여 5월 말일에 5월 31일에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인도를 6월 30일까지 지연하고 있던 바 마침 부군의 대화 큰 화재로 목적 가옥이 타버리고 없다 하면 이것은 5월 말일에 약속대로 갑이 가옥을 넘겨줘, 즉 인도하여 을이 거주하고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소실이라는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큰 불에 의해서 타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갑의 규칙 사유가 없이 이건 불가항적 사유에 의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고 이행불능의 책임은 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행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라 할지라도 규칙 사유가 채무자에게 없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했다 할지라도 손해가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였다면 그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는 8월 1일에 출항하는 갑선, 이 갑이라는 선박에 실어야 할 화물을 게을리하여 8월 5일에 이게 8월 1일이고 8월 5일에 출항하는 을선박에다가 실었는데 을선이 폭풍으로 침몰하여 화물이 전멸한 때는 책임을 지게 되지만 만일에 갑선도 침몰하여 화물이 전멸했다면 이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대항 선박이 이렇게 쭉 갈 때 5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어떤 특정 구간에 있어서 이게 해일이 일었다든지 폭풍이 크게 일쳤다든지 이런 경우는 만약에 제때 갔더라면 피할 수 있었다라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만약에 이 5일이라는 기간에 거쳐 간 구간 동안 전체가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전부 바다에 잠겼다라고 하면 이러한 경우는 이행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약 해제권. 자, 계약 해제권이라는 것은 계약에서 생긴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에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기행위 경우, 그 다음에 매월 일정 기간 똑같이 매월 일정 기간에 행해지는 그런 행위인 경우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이행 지체의 종료 사유, 이행 지체가 어떠한 경우에 이제 종료가 되냐? 첫 번째가 이제 채권의 소멸. 채권이 소멸되면 더 이상 이제 이행 지체를 논할 실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채권이 소멸되면 이 채권의 소멸 원인을 불문하고 역시 이행 지체가 종료하게 되는 결과가 있고, 지체 후에 이행 불능은 뭘로 본다? 통설은 이행 불능으로 본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설이나 통설은 이것을 이행 불능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 지체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경우 지체 책임으로 하는가 불능 책임으로 하는가 하는데, 이런 것은 불능 책임설에 이야기되면 이행 불능으로 이행 지체는 이등 끝나는 거죠. 끝난다는 것은 그 더 이상 이제 아까 표에서 봤다시피 이 시점을 기준해서 여기까지는 지체 책임을 지지만 앞으로는 이분보다 불능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행의 제공. 자,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그 다음에 급부로 실제로 지체 이행기가 지나서 급부를 했지만 그 급부 자체로서 채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것은 이행의 제공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역시 이행 지체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을 포함한 완전한 변제 제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연배상을 포함한 완전한 변제 공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지연배상할 경우는 뭐가 있었죠? 원래의 원채무 플러스 뭐다? 지연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채무 플러스 지연배상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된다. 그다음 채권자의 지체 책임의 면제 의사표시. 이거는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가 지체를 했지만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서 또는 불쌍히 여겨서 너의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러한 면제 의사 표시에 의해서도 이행 지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행 지체가 어떻게 소멸되는가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지체 후에 이행 불능 또는 이행이 제공되어서 만족을 시켜준 경우, 그러한 경우는 지연배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연배상까지 전부 배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자체 책임의 지체 책임의 그 면제를 해준 경우,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이행 지체가 종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과항이가 있었고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해야 될 채무의 급부를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항이냐 협의냐에 따라서 유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지만, 일단은 어쨌든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정의가 그랬고, 두 번째는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주관적 요건이 뭐였었죠? 그러한 채무자에게 고의라든가 과실이 있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채무자에게는 이행 보조자라든가 법정 대리인 이러한 사람도 포함이 된다. 객관적인 사실은 그 채무 불이행이 뭐 해야 된다? 위법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법행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위법행위가 다수설이다. 그래서 만약에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예컨대 유치권이라든가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변제 예약 같은 경우, 변제 유예권 이런 경우 있을 경우는 역시 그 자체 채무 불이행이 정당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채무 불이행의 요건인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유형을 배웠는데, 유형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죠? 채무자 측면에서 보는 게 있고 채권자 측면에서 있었죠. 채무자 측면에서 본 게 뭐가 있었죠? 이행 지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행 불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이 있었습니다.
채권자 측면에서 보는 거는 뭐가 있었죠? 채권자 지체가 있었습니다. 채권자 지체.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배운 게 이행 지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행 지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이행 지체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하여야 되는 시점. 그게 뭐냐면 이행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를 어떻게 구별할 거, 어떻게 최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경우에 여러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확정, 불확정, 그 다음에 기한 이익이 상실한 경우, 기한이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인 사유도 있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러한 이행 지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이행 지체의 요건을 공부하셨습니다. 이 요건이 뭐였냐면 이제 첫 번째가 뭐였었죠?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되는 것. 그렇죠? 이행기가 돌아와야만 되지. 이행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행 지체라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채무 이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채무 이행이 가능해야 되죠. 만약에 채무 이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행 불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무 이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 지체, 그러니까 채무 이행 지체 중에 자 이행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날짜가 지나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이행 불능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뭘로 본다? 이행 불능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서 봤던 주관적인 요건, 여기서 주관적인 봤던 이제 규칙 사유죠. 역시 이 채무 불이행에 규칙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규칙 사유를 논하면서 이 채무자뿐만 아니라 이행 보조자인 대리인이라든가 법정 대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러한 이행 보조자라든가 여러 가지의 고의 과실도 같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물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위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가 위법할 것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것에서 이행 지체의 효과가 뭐냐? 이 효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행을 뭐한다? 강제시키는 거죠. 해라.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역시 원래대로 계약을 이행을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뭐냐면, 전보배상이 있다. 그래서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을 수행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이제 거기에 다른 배상을 요구하는 것. 이것이 전보배상이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계약에 관련된 해제권, 계약 해제권 또는 해지권 플러스 여기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 이행 지체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종료되느냐, 끝나느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채권이 소멸되거나 지행 지체 후에 이행 불능으로 되면 그것은 뭐다? 이행 불능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 지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실제로 만족을 주는 그러한 채무의 이행이 있는 경우, 즉 이행이 제공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러한 책임의 면제사 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종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채무 불이행에 관한 일반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한 형태인 이행지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또다시 반복을 한번 학습을 해주시고 문제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